음.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면은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스터디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력이 좀 떨어졌죠, 여러분들? 제가 들어온 우리 참여하시는 학우님들 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동력이 좀 떨어졌다는. 오늘 이야기할 것들하고 전반적인 계획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원 준비 스터디. 네, 보면은 우리 첫 주차, 첫 월에 이제 곽 교수님하고 제가 같이 우리 대학원 준비 스터디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OT 같이 나눠봤었죠. 그리고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학원 현황, 그리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임상반과 상담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스터디반을 꾸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네, 그 다음에 꼭 뭐, 그대로 가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특강 전에 이제 우리 곽윤정 교수님하고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특강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강 진행했고,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이 기초 연구 방법론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씩 딜레이가 되긴 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곽윤정 교수님하고 학업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저랑 연구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 다시 대학원 면접 가이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 지원하실 분들 저 만나가지고 같이 모여서 발표해보고 뭐 첨삭하고 뭐 이런 시간 갖고 모의 면접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 진행하시는 분들 위주로 개별 지도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회기이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스터디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많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필요 없는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 제 영상 하나만 또 공유해 드릴게요. 이 단톡방에, 단톡방에는 못 올라가네, 이게. 어떻게 공유해야 되지? 로그인 되나? 이제, 여기는 공유가 되네. 네. 지금 채팅창에 제가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였나?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나? 그 세종 상담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님들, 그 모시고서 우리 여러분들 선배이자 이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신 이 전종민 선생님하고 함께 이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했었고 올해도 한번 진행을 해서 제가 그 줌으로 진행했으니까 참여 못하신 분들 위해서 영상 기록해 놓은 거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초상권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데는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라고 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300메가가 넘어가지고 단톡방에는 안 올라간대요. 이건 제가 뭐 유튜브에 올려놓고 링크를 공유하든지 이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줌 채팅방에는 올라가고 있어요. 업로드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였냐? 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부분들 있죠. 여러분들 수대학원에 진학하시려고 한다면, 특히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시려고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는 분명 한계가 있고, 그다음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드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을 모시고 직접 해당 학교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방론적인 거 필요 없다. 영어 필요 없다. 이거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하시면 지원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시라라는 의미의 특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대학원,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수대학원은 그렇게 문턱이 높지 않다.
문턱이 낮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학원 준비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이 스터디를 해서 내가 준비가 이렇게 다 완료된 다음에 지원하려고 할 필요 없이 일단 지원하시라.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지원해서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 붙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서 거기에 대학원에 맞는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이 너무 대학원 준비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다 준비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기회 되면 지원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요번 학기에 지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학업계획서랑 연구계획서랑 그다음에 어디에 지원할지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상담하시고 이렇게 그 첨삭 좀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하지 않아요. 대신 이번 학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원하실 때 맞춰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첨삭도 미리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오늘 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번 연도에 야심차게 스터디를 지금 두 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지금 대학원 준비 스터디고 또 하나는 청소년 상담사 3급 준비 스터디예요. 근데 이 청소년 상담사 3급 준비 스터디는 동력이 많이 이미 떨어졌더라고요. 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동력이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준비 스터디도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떨어지냐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게 뭐 당연히 우리가 1월 1일에 그 헬스를 등록하고 얼마 안 가는 것처럼 이 연초와 이 중간에 다름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당장 필요해야지 더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늘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당장 이 닥쳐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이렇게 미리미리 오랫동안 준비하자라는 느낌으로 했는데 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쳐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데드라인이 정해져야지 이렇게 좀 되게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지 좀 빨리 할 걸 이런 느낌이지 아 이게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성실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구계획서를 여러분들께서 쓰신다. 그리고 사실 연구계획서를 쓴다라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 학생이 대학원에 들어와서 대학원의 연구 방법론 수업들을 따라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졸업 논문까지 작성할 수 있는 기초가 잡혀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의 연방론적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한 연구 계획서 작성이고 그리고 사실은 연방론 일반 대학원 중에는 연방론 시험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에서는 이제 그런 능력이 될 만큼 기초적인 연구 지식이 있냐, 연구 방법론적인 지식이 있냐를 보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과 그다음 나중에 졸업 논문을 이제 쓸 수 있을 만한 지식을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학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좀 심화해서 배우면 되는데 연방론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시험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만약 진학하시고 싶은 분들이다. 그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부담 느끼어가지고 막 난 대학원 진학이 안 될 것 같아. 깜냥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비롯한 사실은 많은 특수대학원들 진학하시려고 하면 연방론 굳이 막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같이 책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일반 대학원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많이 하셔야 돼요. 일반 대학원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연방론적인 시험을 봐서 넘어가고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연방론적인 지식이 있어서 논문을 쓸 만큼 기초적인 부분이 쌓여 있어요라는 어필을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또 목표에 따라서 다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담이나 임상이나 차이 없어요. 임상 상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방론은 같은 연방론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론의 바이블이라고 하면 요 책입니다. 요 책이에요. 보이나? 심리학 연구 방법입니다. 심리학 연구 방법. 요 책입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써드릴게요. 그리고 네, 센게이지, 센게이지에서 출판했고요. 한국 버전으로는 남종호.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우리 강건우 학우님 통해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게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를 공부해야 돼요. 연구 방법론을 공부해야 돼요. 실험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통계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 방법론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과학적 연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과학적 연구 방법의 일환이 통계입니다. 그냥 그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방법론적인 일부일 뿐인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심리학 연구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진 않을 거고 그냥 대략적으로 훑어만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저 자료에 대해서. 자,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부족함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책을 보면 되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면 대학원 준비하는데 충분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임상 및 상담 연구 방법론 수업입니다. 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 수업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데 통계 같은 경우는 기초 통계를 우리가 배우질 않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통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일반 대학원에 가는데 통계적인 지식을 좀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할 때 했던 책이거든요. 기초 심리학 통계, 기초 심리 통계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이거 쳐드릴게요. 세 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초 심리 통계고 시그마 프레스고 이관용의 역 이겁니다. 이게 제가 학부 때 공부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통계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좀 욕심을 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을 좀 내서 나는 일반 대학원들 중에서도 조금 높은 대학원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스카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건 석사 수준 정도 책이거든요. 들어가서 배우고 솔직히 일반 대학원 아닌 대학원에서는 이 책으로 배우진 않아요. 근데 이 책들입니다. 별량 분석과 회귀 분석, 그리고 다별량 분석. 다별량 분석은 빼고 요 별량 분석과 회귀 분석이 요게 학지하고 박광배 교수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노바라고 하는 실험 통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테스트 그리고 다음 단계인 아노바의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석사 과정 동안에 쓸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에 대한 이제 바이블 같은 책이고요. 마찬가지로 인과관계 분석이 아노바라면 상관 이 관련성 분석의 최고는 역시 상관 연구와 회귀 분석이죠.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다 여기 들어 있어요. 기초 통계, 그러니까 아예 기초 통계를 넘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에 가서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제가 레벨별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다 하려고 하면 벌써 부담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진짜 좀 준비를 많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부터 아예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진학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고 좋고 비싼 옷이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나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그건 좋은 옷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상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자아,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음, 제가 여러분들 대학원 준비할 때 처음에 그 얘기 드렸었죠. 우리가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학업 계획서, 연구 계획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 대학원 떨어진다, 일단 지원 다 해보시고 원하는 목표에 못 가고 떨어졌다라고 하면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이 됐던, 청소년 상담사 3급이 됐던, 연방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연방론 관련해서 공부 많이 했어, 스터디 많이 했고, 뭐 시험도 보고 연구 계획서도 잘 썼다, 또 중요하지만 이 연방론 관련해서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회조사 분석사. 맞나? 사회조사 분석사. 네, 맞아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이 3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련 과정이, 2급 같은 경우에 따로 수련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회조사 분석사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사대 출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과 단점들을 컴펜세이션하는 국가 자격증들 중에 상담 쪽이라면 청소년 상담사, 그다음 임상 쪽이라면 임상심리사, 그리고 거기에 함께 나오는 연방론에서는 사회조사 분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임상심리사와 청소년 상담사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니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느껴지는데, 저희가 조금 더 자리 잡아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다 국가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 오면 그때는 사회조사 분석사 준비반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회조사 분석사에 임상심리사에 청소년 상담사까지 갖추면,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대학원 가나? 네. 이 상태로 충분히 전문가로 기능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처럼 하진 않을 겁니다.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는지, 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 방법론입니다. 뭐야, 슬라이드 내가 안 눌렀는데 혼자 들어가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방법론이 뭔가, 여러분들 연구 방법론을 왜 공부하셔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뭐 임상 및 상담 연구 방법론이나 대학원 준비 프로젝트, 네, 우리 상담심리학 졸업 프로젝트죠. 과목들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연구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은 과학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업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현대에 와서도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가장 과학이라고 인정받는,
어느 정도냐면 이공계와 협업을 해서 융합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인문학과 별개의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과학적 연구를 계속 해온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 수준에서는 이런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우리가 공유하는 수준에서 공부를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은 이걸 단순히 결과를 공유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를 수정해서 새로운 이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내겠다라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원리를 이해하겠죠.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방법, 그게 바로 이제 연구 방법이고, 결국 이제 앞에 과학적이라는 게 괄호로 숨겨져 있는 거죠.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우리가 충분히 익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의 목적 뭐 이런 건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PDF 파일은 저기 그 단톡방에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가 이루어지는 데는 네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 관찰, 두 번째는 이론 형성, 세 번째는 이론 검증, 네 번째는 법칙 발견입니다. 이건 비단 심리학에서만 활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우리가 이곳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모두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본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귀납적인 추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역적인 추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과학적 연구의 시작은 항상 관찰입니다. 관찰이에요. 심리학의 경우를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든 나의 일을 관찰하든 어찌되었던 우리가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의 원리를 끄집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원리를 끄집어내는 게 첫 번째예요. 하늘을 봤더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네? 근데 오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 어제도 그랬네? 어, 내일도 그렇네? 이렇게 계속해서 경험적인 관찰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일관적인 원리가 도출되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이런 원리가 도출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납적인 추론이 과연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적 관찰이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론을 형성하고 그 이론에 대한 논리적인 검증, 논박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심리학을 베이스로 하면 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얘 근무를 나가면 얘 자다가 깨서 나갔거든요. 뭐 12시, 2시 이러면 자다가 깨서 너무 추워. 2시간 동안 근무를 써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근무 끝나고 와서 이제 빨리 씻고 이제 씻진 않죠. 빨리 이제 정리하고 이제 라면 먹고 빨리 자야 돼. 그래야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잖아요. 보통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1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아. 이상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떨 때는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경험적 관찰 제가 군대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온 거죠. 그때는 과학적 연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은사님께서 이제 네 연구 주제를 찾아봐라. 이제 너의 연구 주제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럼 이왕이면 재밌는 주제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를 이제 경험적 관찰에서 가져온 걸 끄집어낸 거죠. 찾아보니까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걸 타임 퍼셉션이라고 합니다. 시간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떨 때는 시간이 빠르게 가고 어떨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이미 전 굉장히 새롭고 재밌고 창의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이론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1800년대 후반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심리학 역사 배우다 보면 이야기 나오죠. 기능적 심리주의의 창시자인 윌리엄 제임스. 야, 제임스. 네, 스키너와 손다이크의 스승 역할을 했던, 특히 손다이크의 스승 역할을 했던 그 제임스부터 이미 연구를 했더라. 타임 퍼셉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떨 때 시간이 빠르게 가고 어떨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가, 뭐 이걸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내부에, 우리 내부의 신체 내부에 박자를 통한 시계를 재는 게 있고 시간을 재는 게 있고, 그게 뭐 각성이 되면 좀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좀 이완이 되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재밌는 걸 할 때는 주의를 못 기울이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재미없고 지루해서 내 내부에만 시간을 둘 경우에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저는 임상심리학 전공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성이 되거나 지루하거나 좀 괴로운 일을 할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 그러면 제가 이때 관심 있던 주제는 사회 불안이었어요. 사회 불안인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한다.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때 시간 지각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에서 연결이 되세요?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자, 시간이 어떨 때 빠르게 가고 느리게 가고, 각성되고 불안할 때 느리게 가고, 이완되고 편안할 때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지루하고 괴로울 때 느리게 가고요. 재미있고 즐거울 때 빠르게 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어때요? 긴장되고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럼 어떨까, 시간 지각이? 천천히. 느리게 가겠죠. 그죠?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대중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을 느리게 지각할 거예요. 이 논리가 납득이 되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하나의 연구를 보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론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 나오죠. 우리 뒤에서 볼 가설, 이제 연구할 때는 항상 영가설, 대립가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시간 지각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걸 깨트려서 제가 증명하고 싶은 진짜 연구 가설은 대립 가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시간 지각을 다르게 할 거예요. 그걸 좀 더 대중들이 쉽게 이야기하려면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방향성까지 넣는 거예요. 사회적 상황에서 시간을 느리게 지각할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연역적 추론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이론이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면 우리 연구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실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증명을 해야죠. 경험적으로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해요. 여태까지 쌓은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항상 경험적인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검증해야죠.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가 실험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모아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험 연구, 인과관계를 보는 연구를 주로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험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쭉 논문을 보면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간지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시간지각을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쭉 보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이렇게 보면 연구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합치면 됩니다. 시간지각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했고요.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각성 많이 된다도 많이들 했어요. 다만 어떤 게 없어? 이거 두 개 합친 게 없을 뿐이에요. 합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그대로 놓고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시간을 느리게 지각하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저 혼자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발표를 먼저 합니다.
일반적인 구성 말씀드릴게요. 발표를 먼저 합니다.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국외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논문을 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졸업 논문만 쓰면 되는 랩이 아니라 한 학기에 무조건 하나씩 논문을 써야 되는 랩이어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구성으로 볼게요. 학기 논문을 먼저 씁니다. 학기 논문이라고 할게요. 제 경우는 아니었지만 학기 논문을 먼저 씁니다. 그럼 학위 논문을 누가 검증해요? 지도 교수님과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검증합니다. 아, 여기까지는 아직 공신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출판합니다. 여기다 공신력이 있는 학회지에다 출판합니다. 이걸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모르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학회지에 출판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논문이라고 봐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죠? 그럼 이제 리뷰 혹은 메타 이런 논문들이 나와요. 자, 이런 개별적인 연구들을 모아서 큰 이론을 하나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어떤 게 효과가 없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왜 그런지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런지 연구를 가지고 연구하는 논문들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걸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책으로 나옵니다. 저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물론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이 이렇게 모이고 모인 것들에 책에 거의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에선 한 줄, 두 줄 정도 됩니다. 그 많은 분량에서 한 줄, 두 줄 정도가 나오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책에 나온, 특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좀 갑론을박의 요소가 있는 내용보다는 이제 데이터가 정말 많이 쌓여서 믿을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인 것처럼 보통 강의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부에서는 특히 그렇거든요.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공신력 있게 쌓인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정보는 어때요? 얼마나 오래된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입니다. 책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공신력 있는 지식은 맞지만 이 순서를 거꾸로 돌아가 보면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나왔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가야겠죠? 네. 자, 이렇게 가야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최신 연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수업 시간에 준비를 하기 싫어서 라기보다는 이 수업 시간에는 학부 수업엔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라이브 강의나 이렇게 제가 좀 캐주얼하게 만나는 스터디 이런 데서는 자꾸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런 한 꼭지 이 큰 바다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한 꼭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는 대학원생이다. 하나의 연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방론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구계획서를 쓰는 거고 그래서 졸업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도 없어 보여요. 실제 가치 없는 논문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이 한 줄, 두 줄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걸 목표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구를 진행하면 되고 이 원리를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 그냥 대략 이런 식으로 공부하세요라고 할 건데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연구계획서를 쓸 수 있어서 그래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연구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논문들을 끌고 들어와서 조합해서 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럴싸하게 경험적 검증은 안 해도 되죠. 어차피 계획서니까. 그럴싸하게 이 이론 형성하는 부분까지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좀 익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를 위해서 아주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조작적 정의의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우리 심리학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심리학 연구의 대상들은 굉장히 모호해요. 불안, 아, 뭐지? 지능, 아, 뭐지? 누군가는 지능을 이렇게 정의하고, 누군가는 불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들도 너무 많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측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게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과학적 연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뭐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들도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 지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시간 지각이 뭔데? 그 시간 지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하는데, 시간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해주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어낼 수도 없어요. 그거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건 어디서 보면 되냐? 이게 바로 논문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 지각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으면 나 혼자 시간 지각 정의하고 나 혼자 시간 지각 측정 방법 만들어내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 조작적 정의를 다른 이론에서 어떻게 정의했고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가져오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구하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러면 그 연구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측정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내 연구에서 이렇게 정의를 따라갈 거고 이렇게 측정할 거다. 이걸 먼저 해줘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건데 어떤 연구들을 살펴볼 건데 그 대상이 뭔데 그걸 우리가 심리학에선 좀 어렵게 느껴지죠.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변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구의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연구하고 싶은 대상이 뭔데 근데 이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요인. 내가 어떻게 건들면 변화하는 요인들. 그걸 우리가 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사회불안 이야기했었죠? 사회불안, 이게 변인이에요. 시간지각 이야기했었죠? 이게 변인, 이게 변인이에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변화하는 요인. 사회불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시간지각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통해 측정하는 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는 변이냐 아니면 결과가 되는 변이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인이 되는 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립변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과가 되는 변이는 종속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변인이다 라고 하면 내가 뭔가 조작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이렇게 해봤더니 그 결과로 무언가가 변하더라.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게 심리학 연구의 핵심입니다. 인과관계를. 제 연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게 되면 시간 지각이 느리게 갈 거다. 뭐가 원인이에요? 얘가 원인이죠. 얘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조작했더니 불안을 높였죠, 제가. 그랬더니 그 결과로 시간 지각이 느리게 변하더라.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얘가 독립변인, 얘가 종속변인. 굳이 설명을 하자면 얘는 독립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변인인 거고 얘는 종속변인, 얘의 변화에 따라서 의존적이죠. 얘의 변화에 따라서 딸려오는 변인이라서 종속변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독립변인은 원인, 종속변인은 결과 요 정도로 알아두시는 게 편해요. 내가 조작하면 독립변인, 그 결과로 따라오면 종속변인 이렇게. 그래서 연구적인 이론에서 주로 관심 있는 건 뭐다? 얘입니다. 얘예요. 주로 관심 있는 건 얘예요. 이런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결과로 나타나는 종속 변이, 이걸 살펴보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변인들을 측정 수준에 따라서 나눕니다. 이거 뭐 지금 자세히 볼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성별에 따른 학점 정도를 살펴보고 싶다. 성별은 어떤 변이니까? 학점은 어떤 변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단순한 느낌의 시험이죠.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정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죠. 명목 변인, 서열 변인, 그다음에 등간 변인, 비율 변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제가 연방론을 다 강의할 건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특히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데서 딱 이 시험 그 전형적인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게 뭐다,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거는 계산이 되고 뭐 이런 거는 계산이 안 되고 더하기 빼기만 되고 곱하기 나누기까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좀 큰 틀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본다. 그래서 결국 그 연구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지도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보고 그에 맞는 연구를 제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분이 양적 연구하시는 분인가 질적 연구하시는 분인가, 이걸 먼저 구분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양적 연구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이 측정할 수 있는 수치화된 변인을 이용하고 그 변인과 변인과의 관계를 측정치, 이 추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양적 연구를 하십니다. 하지만 가끔 이제 원로 교수님들 중에서는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분석하지 않아요. 측정 단위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짜기 어려워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여러분들이 짜기 어렵습니다. 질적 연구는 여러분들 연구계획서에서 쓰면 지도 교수님이 그 연구를 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라가는 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양적 연구로 기획하세요. 왜냐하면 질적 연구는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연구의 초보자 수준이 아니라 이 대가들이라고 하는, 각 연구의 정말 대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면 양적 연구를 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이 질적 연구만 하세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질적 연구를 본인이 하시더라도 그 밑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문을 다 양적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석사들이 질적 연구한다 그러면 통과 절대 안 시켜줍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양적 연구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양적 연구를 보더라도 연구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실험 연구고요. 하나는 비실험 연구. 이것도 크게 두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 하는 연구예요. 비실험 연구는 관련성, 상관을 보기 위해서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 외에 다른 요인들은 다 통제하는 거예요. 다 통제. 오염시킬 수 있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은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딱 내가 보고 싶은 원인만 조작해서 그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그게 실험 연구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요.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 실험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 연구를 못하고 대부분 이 설문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비실험 연구. 설문지 연구를 통해서 단순히 인과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 없지만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만 많이 봅니다. 비실험 연구. 비실험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A와 B가 관련이 있다. 하지만 A는 B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비실험 연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설계할 때 이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연구를 봤더니 이분이 그냥 설문지로만 연구를 해. 그러면 비실험 연구예요. 그럴 때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제가 예측한 결과가 원인이 된다.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라고 표현하지 말고 제가 예측하는 이 변인과 이 변인이 그냥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냥 설계를 하면 되는데 실험 설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관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험 연구다. 만약에 실험을 한다. 실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사회불안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다른 거 다 통제해놓고 실험실에서 사회불안 유발하고 그 결과로 시간 지각이 나타나는지까지 봤다. 이러면 이제 인과관계가 나오죠. 이럴 때에는 이런 실험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주시면 된다. 그래서 상관은 좀 헷갈리죠? 지금 말씀드린 상관, 인과 벌써 막 머릿속에 쥐나는 느낌이 좀 나죠? 이런 자세한 거 여러분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강의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 딱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돼요. 상관이라는 것은 관계 정도와 방향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냐, 관련성이 있냐,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있냐, 요걸 알려주는 게 상관 연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나이하고 지능하고 연구를 해본다고 해볼게요. 나이라는 변인이 있고요. 지능이라는 변인이 있습니다. 자, 나이와 지능은 관련이 있을까요? 어때요? 관련이 있을 것 같죠? 네. 아니야, 지능 너무 가혹하다. 기억력으로 합시다. 네, 기억력. 나이하고 기억력 어때요?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나이가 많아지면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기억력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됩니다. 네,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인과관계일까요? 이건 실험 연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나이를 수집하고요. 그 사람들의 기억력 수준을 수집해서 통계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기억력, 이게 나이라 그러면 이렇게 0U자가 나옵니다. 0U자에서도 이런 0U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릴 땐 기억력 별로 안 좋다가 이제 성인 초기까지 기억력이 계속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하락하게 됩니다. 이걸 요때 기준으로 분석해보고 요때 기준으로 분석해보고 요때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상관의 패턴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나이와 기억력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냥 이걸 그냥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둘은 상관이 있구나. 근데 이제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죠. 나이가 늘어났는데 기억력도 같이 늘어나요. 둘이 같은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정적 상관이라고요. 나이가 늘어나는데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부적 상관이라 그래요. 떨어지는 하나는 높아지고 하나는 내려가는데 이게 어떻게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가 높아지는 만큼 연결이 돼서 하나가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련성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상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계의 정도와 방향성. 딱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쭉 그냥 보시면 되고 네, 매개 조절도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상관을 우리가 보통 통계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내는 값이 상관계수예요. R값입니다. R값으로 표시를 하고 상관이 아예 없으면 0이고요. 정적 상관이면 플러스 1. 그 다음 부적 상관이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아까 제가 그렸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늘어날수록 기억력이 같이 늘어나더라. 근데 이거 사실은 이렇진 않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까요? 나이가 늘어날수록 지혜가
점점 더 늘어나더라. 그죠? 그럼 이건 정적 상관이에요. 얘가 나이가 한 살인 사람은 지혜가 이 정도인데 100살인 사람은 이 정도고 뭐 50살인 사람은 요 정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그어왔더니 이런 식으로 정적 관련성이 있더라. 반대로 나이와 기억력 봤더니 전체적인 패턴이 떨어지더라. 부적 상관인 거죠. 같이 변하긴 해요. 같이 변하긴 하는데 얘가 늘어날 때 얘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거죠. 이것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상관이에요. 근데 어떤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랑 뭐가 있을까? 나이랑 전혀 상관없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대력이요, 대력. 어? 네. 키? 네,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막 떠오르는 게 성인기 키가 물론 조금 작아지긴 하지만 그게 막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럴 때 나이가 많아진다 그래서 물론 성인까지는 그렇지만 성인기가 됐을 때 나이가 막 많아진다 그래서 키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럴 때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네 이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관련성이 없는 것들도 있고 이것과 이것은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연구를 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상관 연구할 때 제일 사람들이 유의 깊게 보는 거, 기초적인 수준은 뭐냐면 상관은 말 그대로 상관이지 인과가 아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엄청 그 교수들이 꽂혀서 보는 부분입니다. 이 상관 연구했는데 이 논문 저희가 심사할 때도 상관 연구해놓고 인과관계처럼 서술해? 리젝, 탈락입니다. 기초적인 부분.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와 단순 관련성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뭐 그냥 이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그럼 실험 연구, 그러니까 인과관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과관계 보기 위해선 실험 연구를 해야 돼요. 실험 연구를 해야지만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험 연구라는 건 뭐냐면 환경을 통제한 상황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외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다 통제해놓고 딱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상관은 그게 안 되죠. 상관은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설문하는 걸로는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험 상황에서는 최대한 통제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관계만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은 좀 기억해 두세요. 실험실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은 다 오염변, 헷갈리게 만드는 변. 그걸 우리가 가외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연구에서 보고 싶은 것 외에는 최대한 다른 걸 다 통제해 주는 게 실험 연구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상관 실험이라는 게 있고 이 실험 안에 또 실험 연구법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실험 연구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잘 설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실험 연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험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독립변인을 조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원인. 원인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통제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조작한 집단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개입하지 않은 집단이 있어서 둘을 비교하는 게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집단은 랜덤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실험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쉽습니다.
제가 약을 하나 개발했어요. 약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네, 이 남성들의 꿈인 네, 탈모 치료제라고 해볼게요.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거 하면 제가 부자 되겠죠? 자, 그 탈모 치료제 효과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독립변이는 뭐예요? 탈모 치료제예요. 탈모 치료제입니다. 종속변이는 뭐예요? 머리 개수가 되겠죠? 머리야 나라. 네,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설계대로 해볼게요. 자, 일단 독립변인을 조작해야 돼요. 독립변인을 조작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단에는 탈모 치료제를 줄 거고요. B라는 집단에는 탈모 치료제 안 줄 거예요. 둘 다 탈모인들인데 여기는 주고 여기서 안 줄 겁니다. 이게 독립변인 조작이.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조작에 의한 게 맞는지 보기 위해서 만든 이게 통제 집단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통제 집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탈모 치료제를 줬어요. 그리고 결과로 머리의 개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오, 그랬더니 여기에는 100개인데 여기에는 0개예요. 슬프게도. 그럼 어때요? 효과가 있는 거죠. 탈모 치료제가 효과가 있네. A집단에 30명한테 이걸 줬고 B집단에 30명한테 줬는데 A집단에 30명 평균을 냈더니 머리 개수가 100개가 늘었고요. B집단 아무것도 안 한 집단에는 30명 평균 냈더니 0개 원래 없던 애들이 계속 없어요. 그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독립변이에요. 원인이 되는 변이. 이게 뭐예요? 이게 종속변입니다. 이 종속변이. 근데 이 A랑 B 집단을 나눌 때 내가 이 탈모 치료제를 만들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문이 나오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A 집단에는 원형 탈모 집단만 넣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래 유전성 탈모가 아니라 원형 탈모들.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오면 좋아질 것 같은 사람만 넣었어요. B 집단에는 유전성 탈모를 넣었어요. 어떻게 해도 안 좋아질 것 같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왜곡이 생겼죠. 왜곡이 생겼죠. 이 결과 믿을 수 있어요? 이게 탈모 치료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가해 변이, 제가 지금 오염 변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무작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왔어요. 환자들이 됐던 실험 참가자가 됐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가 임의로 너는 A 집단, 너는 B 집단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랜덤으로 무작위화해서 가는 거예요. 난수표를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온 사람은 A 집단, 뭐 두 번째로 온 사람은 B 집단, 세 번째로 온 사람은 또 B 집단 이렇게 그냥 랜덤으로 30명씩 나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주사위를 던져서 했었는데 지금 엑셀에서 난수표를 만들어서 랜덤으로 배분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외 변인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개념으로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별거 아니죠. 네,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실험 연구는. 그러면 실험 연구가 구성이 됐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실제 실험 장면에선 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탈모인인데 누구한테는 약을 주고 누구한테는 약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자, 제가 좀 재미있는 요소로 이야기해서 탈모 약을 들었지만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해볼게요. 코로나 치료제가 딱 이 상황이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A 집단에는 코로나를 약을 치료제를 주고 B 집단에는 이제 위약이죠. 가짜 약을 줍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걸리죠. 이거 정말 이렇게 인간관계 볼 수 있나? 자, 우리가 간암의 원인이 알코올이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무작위하로 나누고 한 집단의 사람들한테는 술을 계속 먹여요.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먹입니다. 한 집단은 술을 아예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간암 발병률을 봐야죠. 그랬을 때 정말 간암이 발병했어? 그러면 간암이 정말 간암의 원인이 술이구나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아니죠. 그래서 그건 미디어에서, 매체에서 이 연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설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간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알코올, 술이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 높은 관련성이 있더라. 아까 우리 배웠죠? 상관이 높더라. 정적 상관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인과관계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술을 많이 마시면 간암에 걸려요. 라고 하는 건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막 미디어 매체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화하다 말고 아니야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안 맞겠죠. 네. 하지만 야 수업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게 정확하게 인과와 상관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독일과 슬프게도 일본이 전쟁 통해 아주 큰 과학 발달을 이뤘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선진국이 됐다 이야기를 했었죠. 왜? 얘네들은 생체 실험을 했으니까.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생체 실험 다 한 거예요. 그냥 정말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걸린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이렇게 실험 설계를 통해서 밝혀진 것만이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실험 설계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공변성. 같이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적 선후관계. 분명히 원인이 되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해변인 통제.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얘기 나눴던 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결과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처치한 것에 의해서 결과가 같이 변하는 거예요. 분변성. 같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과관계는 무조건 상관을 기본으로 합니다. 상관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더해서 인과관계까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어쨌든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이 항상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독립변이 먼저 조작이 돼야 된다. 시간적 선후관계.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영향 줄 수 있는 가해변이는 다 통제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것 같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관련성이 있다. 설명량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소입니다. 우리를 이제 괴롭게 하는 통계인데요. 그럼 통계는 왜 해야 되나요? 이 음방문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상관, 뭐, 그 다음에 인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배웠는데 통계 분석은 왜 해야 되나요? 어떨 때 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은 경험적 검증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형성할 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론을 형성했어요. 가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실험 연구가 됐던 비실험 연구가 됐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분석해야죠. 분석해야죠. 그 분석하는 절차가 통계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 세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SS, 그 다음에 SAS, 최근에는 이 R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R 활용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어렵고 SAS까지 볼 정도는 석사에서 봅니다. 이 보통 구조방정식이나 경론모형 넘어가서 보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상관이나 인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t테스트나 아노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뭐 코릴레이션이나 그다음에 회귀 분석 이런 정도는 다 여기서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SPSS를 활용한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대학원 입학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통계 돌릴 수 있어요? 라고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PSS 많이 돌리는구나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SPSS 왜 돌리냐? 통계 도대체 왜 돌리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통계는 우리가 모은 자료를 그대로 설명하고 요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론 통계는 기술 통계와 달리 얻은 자료를 모 집단한테, 전체 집단한테 일반화시켜서 추론할 수 있는 통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의 시간지각 이야기했었잖아요.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시간지각 문제가 나타나는지 보고 싶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회불안 집단을 다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다 시키면 돼요.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기술 통계로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기술 통계는 보통 서베이 연구 중에서도 특히 우리 그 대선 때, 총선 때 이럴 때나 가능한 정도예요. 그때는 분석할 필요 없죠.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모아진 전체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기술하면 되죠. 그냥 통계를 내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선이나 총선 전에 설문조사하는 데서는 전체 다 안 하죠. 일부 뽑습니다. 일부만 뽑아요. 전체 다 못하니까 이건 나중에 보는 거니까 조금 뽑아가지고 이걸 어, 예측하죠. 추론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표집이라 그래요. 샘플링이라 그럽니다. 이 전체 중에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뽑는 거예요. 표집입니다. 샘플링. 그리고 이렇게 샘플링한, 표집한 집단을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이야기해요. 표집한 집단. 그래서 이 표집한 집단의 결과를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전체 집단인 모집단이죠. 모집단에도 정말 여기서 나온 일부밖에 못 뽑았는데 이 결과가 모집단 전체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걸 하는 것이 추론 통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건 어때요?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술 통계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모집단의 일부만 뽑아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 집단에 나온 결과가 정말 이 모집단 전체에 일반화될 수 있을까? 그걸 확인하는 게 추론 통계입니다. 그래서 역시 설문조사 생각하면 됩니다. 설문조사 전체 다 안 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정말 이 전체 결과와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그게 그 설문조사 기관, 여론조사 기관의 실력을 의미하죠.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 보면은 재미있게도 대선에서 나오는 이 여론조사 그 출구조사 결과는 거의 맞는데 이번에는 좀 틀렸죠. 그래서 공중파 3사에서 한 것은 맞았고 그 다음에 JTBC에서 한 건 틀렸죠. 틀렸습니다. 근데 이걸 한 거죠. 출구조사 자체가 이 샘플링을 한 거예요. 가장 신뢰도 높은, 전체 다 볼 수 없으니까 신뢰도 높은 샘플링을 해서 표집을 한 다음에 그 표본 집단의 결과가 이 전체에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을지를 통계 분석을 해서 봤더니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죠. 그 공중파 3사에서 한 건 맞고 JTBC에서 한 거는 틀렸죠. 그 JTBC에서 한 틀린 데는 타격이 굉장히 컸겠죠. 네, 이게 잘 안 틀립니다. 잘 안 틀려요. 네, 샘플링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무튼 그런 게 추론 통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심리학 연구는 거의 대부분 추론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추론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모집단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제가 막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은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이런 거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통계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독립변인에 대해서 배웠었죠. 독립변인이 하나다. 그러면 이론적 분석 방법. 독립변인이 두 개다. 그러면 이원적 분석 방법. 독립변인이 세 개 이상이다. 그러면 다원적 분석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론적 분석은 잘 사용하지 않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이라 그래요. 변이 하나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수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이원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독립변인이 두 개인 경우.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원적 분석 같은 경우는 독립변인이 이제 3개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역시 복잡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실 건 요 이원 분석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통계기법 다 하나하나 볼 필요 없습니다. 이원 분석이 있다. 뭐 이건 괜찮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론 통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모집단이 있고 샘플링 표집을 해서 뽑은 표본에 나온 결과를 결국 추론해서 모집단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걸 보는 것. 그것이 통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결국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죠. 그냥 연구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고 진행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과학적인 전통적 연구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경험적 관찰, 그 다음 이론적인 형성, 그 다음에 이 경험적인 검증,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 이론이 만들어진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 논리적인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논리적인 체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변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 결과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든 논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럴싸하네. 나도 그런 생각이 드네. 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통계 기법의 분석상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을 먼저 세우고 이걸 깨트리는 방식으로 통계 분석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를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가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반대를 만들어 놓고 그 논리를 깨트리면서 그거 봐,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논리로 통계가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좋게 말하면 심오한 개념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정신이 혼란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연방론이나 통계 때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계속 꼬여서 결국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그냥 통계는 연가설을 세우고 그걸 깨트리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가설은 내가 세운 가설의 반대다. 보통은 내가 세우는 가설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귀물가설, 연가설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걸 깨트려야지만 내가 원하는 차이가 그래 있지?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계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연구에서 세우려고 하는 가설과 연가설은 항상 반대다. 반대다. 두 개를 세워야지만 연구가 이루어진다. 연구계획서는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연구계획서 쓸 필요 없는데 연방문 시험에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미 제가 여러분들 표정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적절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가설을 계속 검증하는 식으로 통계가 이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이거 볼 필요 없고요. 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연가설이 참인데 이걸 기각하면 오류가 되겠죠? 오류가 되겠죠. 연가설이 참인데 이걸 기각하면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연가설이 맞으면 내가 세운 가설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연가설이 반대니까. 연가설이 맞으면 내가 만든 가설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연가설을 기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연구는 틀렸다란 얘기예요. 근데 내 연구가 틀렸는데 마치 맞는 것처럼 연구해서 기술을 했네? 그게 바로 1종 오류입니다. 또 반대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가설이 틀렸어. 연가설이 틀렸으면 기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운 가설이 맞아. 그래서 이 연구는 타당한 연구예요. 근데 내가 바보같이 놓쳤네. 연가설이 틀렸는데 그걸 틀린 거를 발견을 못하고 그냥 아 틀렸구나 끝이구나 내 연구는 잘못된 거구나 하고 연구를 포기해버렸네. 그게 이종으로. 그래서 실제로 잘못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이 1종 오류고요. 실제는 맞는 연구인데 내가 그걸 놓쳐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쓸 수 없는 연구다 하고 바보같이 놓치는 걸 2종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는 괜찮고 그냥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예요. 이 대표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1종 오류가 뭔가, 2종 오류가 뭔가 답이죠. 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오늘 제가 연방론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이런 사소한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스터디 하시면서 계속 찾아가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핵심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연구계획서 쓰는 법을 배우기 전에 이 연구라는 것의 기본 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만 계속 자세히 드렸죠. 나머지 넘어간 부분들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고 핵심은 그 연구의 진행 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핵심만 뽑아가지고 내가 어떤 변인들을 가지고 상관이든 그 인과든 뭔가 설계할 수 있을 그 개념. 그래서 연구가설까지 제시할 수 있을 정도. 딱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스터디 진행하고 계시죠? 그 시험 문제 아마 푸는 스터디 진행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스터디 진행하시면서 네, 다른 건 됐고요. 여러분들 한국 논문 네, 3개. 아니 1인당 3개 너무 많나? 1인당 2개. 정도만 이렇게 요약해서 같이 스터디하면서 브리핑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브리핑할 필요 없어요. 뭐 논문을 뭐 이해하고 뭐 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의 변이는 뭐였고 이 변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고 상관인지 회귀인지 뭐 인과인지 어떻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변인들의 관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까지 뭐 통계적 기법을 못 썼고 분석을 어떻게 했고 이건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변인 서론을 보면서 변인과 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고 뭐가 독립이었고 뭐가 종속이었고 그 관련성을 실험으로 봤는지 비실험으로 봤는지 어떤 것들을 봤는지 정도까지 요거를 같이 한번 스터디하는 팀에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좀 이해를 도와가면서 그 변인들을 정리하는 정도를 이제 다음 달은 곽 교수님하고 학업 계획서니까 그 다음 달이 이제 더
저와 연구계획서 쓰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 연구계획서 작성할 때 이제 다른 논문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게 거기까지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이야기가 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글 남겨주시거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없는 것 그러면 같으니까 좀 이야기하자.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흥이 돋아가지고 원래 넘어가려고 했던 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 모르셔도 됩니다. 네, 어려운 얘기 모르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흥이 돋아서 그냥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들 부담 느끼시거나 어려움 느낄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자신감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변인, 독립인지 종속인지,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상관인지 인과인지 요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것만 잘 기억해서 한번 여러분들끼리도 논문들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논문 다 이해하고 번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만 들어갈 뿐입니다.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나가시면 저장된 거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